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 49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의 그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에서, 청진에서 시내가 아니고 청진에서 한참 떨어진 그 어촌마을입니다. 한국으로 굳이 비유하면 부산의 기장군의 어느 어촌마을 정도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은 농민이었고 저희 어머님도 같은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 북한이라는 사회가 아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장 그 모순을 말씀하셨는데, 북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신 성분에 의해서 사회가 제약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56개의 출신 성분이 있습니다. 가로줄로 시실처럼 이렇게 쫙 있는데, 제일 꼭대기가 그 빨치산 가족부터 시작해서 혁명가 유가족 쭉 있다가 마지막에는 악질 반동 가족. 악질 반동 중에는 목사의 자식, 종교인의 자식이 다 악질 반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치안대가 그 윗줄. 근데 이게 치안대가,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치안대지, 나는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냥 치안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죄를 내가 대신 받는 거죠. 이 계층이 쫙 갈려 있고, 근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근데 실은 여기에 더해서 날실이 또 4칸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 사회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 성분은 4가지로 구성되는데, 노동계급, 사무원, 군인, 농민계층입니다. 4가지로. 이렇게 4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장기판이나 바둑판처럼 이렇게 256개의 칸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태어나는 순간 그 어느 한 점에서 태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이걸 옮겨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우선 올라오지 못할 뿐더러, 내가 이쪽에 사회 성분이 중간쯤에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4개의 사회 성분 중에서 제일 한심한 사회 성분이 농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순간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남성의 90% 이상은 평생 농민으로 살다 죽어야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내가 농장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10년 제대되면 국가에서 임명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농장에 갑니다. 이 사람이 공장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농촌에서 태어난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성은 내 사회 성분은 못 바꾸는데 이쪽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농민이 자녀가 벗어날 수 있는 길, 저 같은 경우 농민의 자녀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92년도부터 93년도 그 2년간만 갑자기 김정일이가 뭔 생각 들었는지, 야, 그 농촌에서 자란 사람도 수재들은 좀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농민의 자녀인데 갑자기 김일성대 외문학부 입학했습니다. 근데 김일성대에서도 제일 좋은 학부가 사실 외문학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꿈은 외국에 나가는 거, 달러를 만지는 건데, 그걸 충족시키는 것이 김일성대 외문학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는 잘했습니다. 외문학부에 간 거예요. 갔는데 교수들이 항상 너 아버지 뭐 하시냐고 하고 계속 묻습니다. 저한테만. 왜 물어보는가 했어요. 창피한데 왜 자꾸 농민입니다를 왜 얘기하게 만들지? 보니까 그 외문학부는 농민의 자녀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학부 전체로 농민의 자녀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너 큰아버지가 중앙당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일성대 졸업하게 되면 그럼 저는 외교관 될 수 있냐? 안 받아줍니다. 기껏해서 저희는 교수 같은 거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농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5% 안에 드는데, 그러면 제 사회 성분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냥 농민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바뀌냐? 제 자식이 태어나면 사무원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난다, 이 바둑판 어느 한 곳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조선일보에서 쿠바에서 공사가 와가지고 망명하고 태영호 공사 왔고 이렇게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북한 엘리트들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 해외 나가서 외교관 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외대나
김일성 대 외문학부가 좀 더 좋죠. 근데 이번에 쿠바 공사도 알고 보면 아버지 덕분에 해외에 나와서 쭉 컸습니다. 본인 자체가. 아버지가 좋은 직책이 있으니까 자식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 외교관이 된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이 충성한 대가를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는데 정자의 로또를 잘 맞은 사람이죠. 제일 잘 맞은 사람은 김정은이지만. 그래서 그 사회에서 태어나는 순간 내 운명은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외문학부 다녀보면 정말 우리 학급의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입니다. 아버지가 다 대사님, 뭐니 이렇게 있는 사람. 걔네들은 공부를 못해도 졸업해도 무조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재들은 외교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진짜 밑바닥에서 농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북한 자체가 태생적으로 씌워진 게 쌍놈이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출신 성분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 혁명관이 하지만은 빨치산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해방됐을 때 아버지가 빈농, 노동자, 머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북한의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머슴들이 뭐 했습니까? 김일성이 정권 잡자마자 땅 나눠준다 하니까 머슴들이 몽둥이를 휘둘러 가지고 뭐 자기 주인 때려 죽이고 자산가들 다 타도하고 그때 몽둥이 들고 앞장섰던 쌍놈들이 그 사회를 차지하고 김일성 만세 부르다 보니까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 가만 보면 다 옛날에 그 머슴하던 쌍놈들이 자식이고 그리고 예전에 머리 좋아서 자기 땅이나마 좀 갖고 있던 좀 살던 사람들은 다 출신 성분 바닥에 대해서 농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지금 3만 4천 명 한국에 와 있는데 그중에서 함경북도 저 농촌 마을 출신들이 농민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은 탈북민 만나 쭉 들어보면 그 부모들은 그 할아버지 때 가서는 지금 북한 중앙당 간부들보다 그 할아버지 다 잘 살던 사람들인데 이거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무지한 자들을 데리고 계급혁명이고 타돈이 외쳐가지고 만든 게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평양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달았는데 왜 평양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달았냐면 이거 평양만 놓고 봐도 이거 저희가 뭐 정말 끊임없이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뭐 흔히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양에는 핵심 엘리트들만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계급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2,500만이 아닙니다. 북한 인구는 실제로는 2,000만 안 됩니다. 근데 항상 북한은 인구를 통계를 조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인구 통계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80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항상 한국 인구의 절반에 맞춰서 발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국력이라는 믿음에 근데 이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인구가 많아야 우리가 국력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한국이 4천만이면 지들이 2천만이고 한국이 4,500만이면 지들이 2,220만이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5,200만이라니까 자기들은 2,600 얼마라고 딱 발표를 하는데 실은 2008년에 2,100만 명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지금 북한 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밑으로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평양의 이중 약 10%인 2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도 우리 경기권에 2천만 명 사는 것처럼 평양과 그 평안남도 지역에 북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평양 주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양은 쉽게 말하면 농민 계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급 계층의 사회 성분은 이게 노동계급이 좀 애매합니다. 진짜 잘된 놈은 저 중앙당 간부가 있고 제일 못된 놈은 저 밑바닥에서 그냥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노동계급입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계층이 구린 계층인데 북한 장성들 보면 그 아버지들 다 따져보면 다 아버지들도 장성이에요.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져놓고 이렇게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철저히 신분 세습 국가인데 봉건제보다 더한 신분 세습 국가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건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더 사회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거쳐왔던 노예제, 봉건제, 뭐 군국주의 이런 것들 다 짬뽕해가지고 제일 나쁜 것들만 갖다 놓고 모아서 만든 잡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근데 그 평양은 그 중에서 김일성 만세 제일 열심히 불었던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계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계속 인구를 이렇게 조정해 오다가 76년도 그때 북한으로 말하면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판문점 도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또 전쟁에 대비한다 소개 안 대놓고 막 솎아가지고 쫙 내려보냈는데, 그때 그 마지막으로 이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다 솎아서 지방에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고 이제는 평양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가려면 여행증을 특별히 딱 도장 받아야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경조사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평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두 가지 신분증이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이라는 걸 줍니다. 우리 신분증처럼 단단한 칸 하나입니다. 이거 딱 내밀면 평양 사람이 입증됩니다. 지방 사람들은 공민증이라는 걸 줍니다. 이거는 수첩처럼 한 8장 됩니다. 결혼관계, 뭐 혈액형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또 꺼내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평양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꿈은 또 모든 자원이 평양에 집중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의 꿈은 평양에 사는 거. 그런데 평양 인구가 계속 몰려들다 보니까 또 요즘 북한이 다 변질돼 가지고 100만 불 정도를 그 국가에 내놓으면 평양 시민권 줍니다. 그다음 뇌물 줘가지고 어떻게 조작해서 군인들 평양에 들어와 호위국 근무하던 군인들 어떻게 하나 평양에 남겠다고 하는 바람에 평양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90년대에 내린 지침이 평양 남자와 지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지방 여자는 평양에 살 수 있었는데, 근데 2000년 초반에 들어서 어느 한쪽이 지방이 무조건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내 짝이 지방 사람이면.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만약에 우리 소개팅하고 연애할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어디 사세요부터 물어봅니다. 상대가 이 꺼내는 신분증이 벌써 8장짜리냐 뭐 한 장짜리냐를 딱 보면 내가 여기하고 살면 이 사람하고 따라서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누구도 지방 사람하고 살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이게 계층이 그냥 공고화되는 겁니다. 평양만 딱 남아있는 거죠. 기존의 평양은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크다가 그러다가 2010년에 김정일이 죽기 전이죠. 그 지방의 강남, 중화, 상원, 승호 이쪽은 개발되지 못해서 농촌이 많습니다. 저거는 굳이 평양 달고 가야 되나 해서 쭉 떼버려가지고, 원래 강동까지 떼버려야 되는데 강동은 여기서 김정은이 고향이란 얘기도 있는데 정확치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원산이 김정은이 고향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뭐 김정은 별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최고사령부 지휘부터 시작해서 호위국 사령부 해가지고 그 중요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요건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딱 줄이고 이 나머지 이 넓은 지역은 다 황해북도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2010년에 엄청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도 핵심은 요쪽 우리 도시구역 요쪽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강남이죠. 그래서 대동강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강남에 살면 뭐 이제 집값도 비싸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소개팅 나가면 어디 사세요 하면 집이 어디세요 물어봤을 때 뭐 저 성북에 삽니다, 뭐 어디 대치동에 삽니다 하면 벌써 딱 가늠이 오지 않습니까? 평양도 똑같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하면 어디 삽니다 하면 경제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평양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북한은 이 대동강 이남, 이 가난한 지역입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남의 성교구역, 동대구역, 대동강 구역에 산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들떠 안 보죠. 왜 이 대동강 이남에는 지하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넘겨보려고 수없이 시도하다가 사람만 몇백 명씩 죽고 해가지고 끝내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강 밑으로 지하철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곳은 이 중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평양에서 너 성안이야 성밖이냐 그러거든요. 옛날 평양 성안 이쪽에 살면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중구역 그리고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요 정도가 부유 계층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흔히 평양 지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값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고
좋은 아파트 신축에 우리말하면 한 지금 30평대 아파트 정도가 20만 불 정도 합니다. 신축인 경우에. 그리고 뭐 70년대, 80년대 지금 낡은 아파트는 한 10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항상 고려호텔도 중구역이 있습니다. 그쪽 제일 평양에서 발달된 지역만 보다가 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1만 세대 공사를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이쯤의 지도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로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여기 가서 별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정은이 올라서서 제일 먼저 지은 창광거리인데 여기다가 엄청 많이 지었는데 여기가 이 정도 집이 제일 비싼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옥류관입니다. 옥류관. 사실 옛날 평양 그 기본이라고 하나요? 그 기생 양성기관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평양 기본이 유명했죠. 기생들 엄청 많이 양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평양냉면 유명하고 진주냉면 유명한데 그 기원 따라가 보면 결국 기본이 유명했던데, 기생집이 유명했던 데서 양반들이 술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냉면 먹다가 그러면서 발달된 게 평양냉면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화된 것은 일제 초기 1920년대 30년대 이때 아지나모토가 들어오면서 육수에다가 그걸 막 뿌리면서 음식 문화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뭐 전국이 흩어졌는데 그 기본 자리가 나중에 최승희라고 우리가 무용에 엄청 유명한 최승희 있지 않습니까? 최승희 월북 한 다음에 최승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평양 그 춤 배워주는 학교가 있다가 1960년에 최승희를 숙청하면서 최승희하고 남편 안막 둘 다 월북한 사람입니다. 숙청하면서 60년대 초반부터 여기가 옥류관 냉면집이 됐는데 평양냉면도 뭐 그게 전통이 있는 건 아니라서 80년대 냉면 맛하고 뭐 90년대 냉면 맛, 지금 냉면 맛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이 들고 온 냉면 보니까 제가 90년대 먹던 옥류관 냉면이 아니에요. 색깔도 시꺼멓고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저기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오리지널 냉면 맛이 어디냐 맨날 부리면서 옥류관 기준인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옥류관도 계속 바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 딱 집권 초기에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막 분양을 해줬는데 여기엔 난방이 안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2012년에 가서 어느 집 들어가서 비계대학 교원 아무개 집 해가지고 할머니랑 앉혀가지고 얘기하고 이설주가 막 이렇게 설거지하는 사진도 있고 그런 사진도 있는데 그렇게 김정은이 다녀가면 그 문 밖에다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간 집 이런 빨간 명판에 딱 붙습니다. 그럼 그 집 그다음부터는 사적관이 됩니다. 사적지. 이 집의 모든 개조는 내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평양 사람들 난방이 안 오니까 무조건 석탄 떼게끔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그 개조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왔다 간 집은 개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가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이 꼭대기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전기 없어서 하루에 2번 아침 다니고 저녁 다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바깥에 외출 나가려면 7시에 내려왔다가 추운데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8시까지 기다렸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노인들은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할머니한테 8월에 가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사진 많이 막 이러고 갔는데 그 할머니 12월에 얼어 죽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해요. 장군님이 업적이 훼손된다고 알아서 돌아가셨지 하는데 그 사람은 주변에 아유 우리가 이사를 안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숨 쉬는 모습을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소문 돌다가 누군가 와서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가 안 오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제가 평양에 90년대 김일성대 다닐 때도 이런 고층 아파트가 전기 안 오면 와 이게 지옥인 게 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저희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쳐도 이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을 쫙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새벽부터 3시부터 줄 서가지고 양동이 2개 들고 올라가는데 교수들이 계속 와서 부탁해서 좀 길어달라고 그러면 그 집 가서 자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데 계단이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물 쏟아서 다 얼음입니다. 그걸 이렇게 흘리지 않고 올라가서 겨우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말 그 물은 완전히 귀한.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분배하냐. 밥을 먹을 때는 할 수 없이 또 할 때는 물을 씁니다. 세수할 때는 컵에다 쏟아가지고 수건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수세식이랑 물 부어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금값인데 어떻게 기름 물을 그렇게 붓습니까? 못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건 다 바깥에서 해결하는데 그래도 사람 배라는 게 언제 뭐 신호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 물도 없다 그러면 책들 있는 거 쫙 찢어서 보고 탁 웅크렸다가 저녁이 되면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내려오다가 또 팍 터집니다. 아파트에서 그거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 참을 수가 있는 생현상을. 그래서 밤에 나가서 경비를 세우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전되면요, 그 버리면 안 보여요. 앞만 올려다봤자 뭐 보이는 건 없고, 아침 되면 지저분하고. 김정은 들어서서 전기 사정이 고난의 행군 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은 전기가 안 오면 그런 집은 그렇게 삽니다. 그 지금 김정은이 고층 건물 엄청 짓는데 저거 전기가 끊긴 날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김정은 들어서서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북제재 와중에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공사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들은 김정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시간만 있으면 이게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할 수는 없고, 어떤 북한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뇌물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 제1조 뇌물 없으면 북한에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뇌물입니다. 다 뇌물인데, 뭐 군에 가도 뇌물이고, 뭐 군에 입대할 때 뭐 제일 힘없는 자식들은 강원도 갑니다. 강원도. 거기는 뭐 군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좀 뇌물 좀 주면 500불 주면 국경경비대. 제가 현 시가를 말씀드립니다. 국경경비대 가면 중국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밀수 같은 거 어떻게 붙어서 눈치해가지고 혹시 뭐 거의 뭐 영양실조 안 올 수 있고, 한 1000불 주면 평양 주변 군부대, 2000불 주면 평양 시내 근무. 평양 시내는 평양 지하철 경비여단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철은 17개 역인가 밖에 없는데 군에서 관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지하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혼성여단인데 남자 여자 반반 비례인데 뭐 다 있는 집 자식들 가고, 맨날 거기서는 군인데 맨날 임신 사건이 터져가지고 계속 규리문란한 부대가 그 부대인데, 보통 2000불 쓰고 거기 갈 수 있는 건 다 평양에 있는 부잣집 자식들이니까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병사에서 한 10,000불 쓰면 그 장성, 뭐 쉽게 말하면 별 3개, 4개짜리 운전기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쌉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서 영감님 운전기사로 10년 하게 되면 거의 아들처럼 되고, 영감님이 다 끌어주는 거죠. 그 라인 타고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뇌물들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뇌물이 사슬해서 밑에서는 몇백 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군이라 그러면 중위, 대위, 위관급 장교들은 뇌물 주고 제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단장쯤 가면 그 다음 또 뇌물 주고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군단장쯤 되려면 현재 사단장 가격이 10만 불, 군단장 50만 불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군단장은 50만 불은 다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50만 불 왜 주면서 군단장 하려고 하냐? 군단장이 갖고 있는, 군단장은 몇백만 불을 손안에 주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무를 수 있냐? 그럼 가만히 있어도 수백만 불이 생깁니다. 왜? 북한은 사적 기업이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돈 좀 있다 그러면 뭔가 외화벌이 내가 사업 좀 해보고 싶은데 개인 명의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 외피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령 뭐 배를 하나 만들어서 한 서너 명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이 하고 싶은데 이걸 어디다 소속기관을 걸어놔야 됩니다. 근데 민간기관에 가게 되면 이 보위부 와서 뜯어먹지, 안전부 와서 뜯어먹지, 검찰이 와서 뜯어먹지, 뭐 너무 많이 뜯어먹은 거예요. 군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군에 가서 걸어놓으면 민간기관에 이 파리들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군하고 계약하게 되면 이 회사의 생산물의 7대3, 7은 내가 가지고 3은 군에다 바칩니다. 민간 가게 되면 8대2도 되고 어떤 데 10대1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정부 이런 데는 힘이 없어서 사방에 오는 대로 뭐 전기 관리하는 놈들한테까지 다 뇌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뜯기는 게 많기 때문에 기간에 일반 주고, 이런 식인데, 군에 가면 3 확실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30만 원 군에다 바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군단장 가만 앉아서 있다가 툭 들어오면 도장만 딱 찍어주면 이 사람의 회사는 이제부터 조선인민군 783 구부대 소속 외화벌이 기지장 이렇게 임명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도 안 다칩니다. 내가 운영하는데 그냥 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세금 바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지만은 이 뇌물 바치는 비율을 가만 보면 우리나라 세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율이 잘 맞는지, 고소득자 내는 세금하고 없는 자가 내는 뇌물을 세금으로 취급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패한 나라는 무조건 망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저는 북한은 뇌물 때문에 굴러가는 거 맞습니다. 북한에 뇌물이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런 국가에서는
뇌물이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군단장은 앉아서 이렇게 수백 개의 기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오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또 계속 뇌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센 놈은 몇백만 불씩 받게 되는 겁니다. 1년에. 그럼 북한에서 가장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뭐 북한 서열이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열상 따지면 최고인민회 의장 최룡해가 넘버 2인데 사실 북한 사는 사람들은 최룡해가 핫바진 거 다 압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인사권을 책임진 최고 단위가 조직지도부입니다. 조직지도부장 지금 인간계에서는 넘버 1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해하려면 김정은과 3우먼, 3우먼은 신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력 구조에서 김여정, 이설주, 현송월 이 세 명은 3우먼 못 다칩니다. 누구도 이건 신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계에서 조직지도부장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려면 칼을 들고 있던가, 뭐 검찰, 보위부 이런 거, 뵐 수 있는 칼이 있던가, 아니면 돈이 있던가, 이 세 가지 중에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서열이 뭐 그런 거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룡해는 인사권도 없고, 뭐 수사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 최룡해는 실질적 권력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핫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구성되는데 쫙 올라다 보면 중앙당 간부들이 돈을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구요? 그러면 돈주 하는데 돈주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진짜 북한인 금방 나온 사람들 여론조사를 서울대에서 매년 한 500명씩 했습니다. 통계 잡아보니까 북한 최고 부자는 중앙당 간부 93% 압도적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중앙당 간부를 하는데 우리만 돈주라 그래요. 그럼 돈주 누구냐? 중앙당 간부들한테서 돈을 받아 굴리는 놈들이 돈주입니다. 위아버리 업체들. 뭐 이 사촌이라든지 뭐 쭉 보다가 돈 좀 있는데 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조국 사태 보면 이 4천, 5천 대 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쫙 내가 중앙당 간부들 뇌물 받은 돈을 은행이 못 맡기는 거죠. 이건 뭐 다 바로 검열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사다 놓고 방 하나에 돈을 다 채야 했는데 사람이 욕심이 그걸 굴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냐 하니까 믿을 만한 친척, 똑똑한 놈 이런 거 불러다가 내가 100만 불 주고 뒤를 봐줄 테니까 네가 이거 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이 돈을 어디다 굴리지 하고 하는데 최근 김정은 들어서서 제일 돈 굴리기 좋은 데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평양에 제가 건설 승인 그 계획서도 제가 받아보니까 100만 불려면 500만 불 벌 수 있겠더라고요. 예, 투자 가치의 5배를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이 부동산 딱 보면 평양에도 부동산 내가 이거 개발하겠다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부동산 지도를 딱 보면서 저기도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이건 공장지대 안 되고 녹화지대 안 되고 딱 있습니다. 역세권 가까우면서 개발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다 이미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를 내가 딱 잡아야 되는데 승인 받으려면 도장 7개가 필요합니다. 예, 그걸 또 가서 뭐 몇십만 불 해서 도장 다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집들을 또 돈 주고 보내든가 철거시키고 근데 좋은 부지는 또 이쪽 라인 막 쌈 붙을 거 아닙니까? 이때 뒤에 뒷배가 누가 더 센가에 따라서 딱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설해가지고 탁 하면 돈이 몇 배로 빠지니까 얼마나 좋은 장사입니까? 그래서 막 건설붐이 불었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만드냐? 김정은이 가서 저 대동강변이 모시는데 저게 너무 낙후됐다. 저거 다 허물고 저 새거리 지어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지 확보에 대해서 도장 11개 들어가는 뇌물 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뇌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철거,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장군님 나가라는데 다 쫓아버리면 돼요. 철거, 건설 인력 필요 없어요. 군대 다 갖다 붙이니까 얼마나 좋은 삶이. 그 다음에 지도 펼쳐놓고 이거 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민무력부는 요거 건설할게. 성마다 하나씩 떼줍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성은 요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성 단위로. 그래서 이 거리에서 제일 대표적 아파트가 이 기폭 아파트라고 이 70몇 층입니다. 이게 제일 정말 힘 있는 기관이 가질 것 같죠? 아닙니다. 제일 힘없는 놈들이 가졌습니다. 왜? 돈만 이빨이 많이 드는데 분양할 때 안 팔려요. 벌써 50층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들어가 안 살려고 그럽니다. 전기 끊어지면 뭐 물을 이거 어떻게 걸어도 못 다녀요. 이 아파트 거의 한 3층, 10층은 거의 분양도 지금도 안 나가 있을걸요? 그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돈은 투자하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팔리지 않습니다.
제일 진짜 핵심은 요런 데 한 20층, 30층 요런 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놈들부터 저런 거 보이부 이런 거 뜯어가집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이 어디 들어오냐. 그 다음 잠자고 있던 이 간부들이 돈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쫙 들어와서 자재사고 쪽에서 착 건설합니다. 인력은 군대 다 동원해서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막 분양하는 거예요. 민간에 팝니다. 이러면 건설비를 엄청나게 뜯어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에요. 또 다 건설이 되면 떡 나와서 지 몫을 챙깁니다. 야, 저거는 저 예술단에 주라오. 지가 생색낼 필요성이 대상한테 줍니다. 뚝뚝 뜯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고 나면 얼마 남느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돈 드는 사람 다 계산합니다.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너무 많이 떼가서 본전기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런 거리를 턱턱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돈 좀 됐는데 이 거리가 본전기후 찾았습니다. 요건 왜? 제일 랜드마크 이게 크게 건설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와가지고 저건 김일성대학 교수들한테 주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다 김일성대에 넘어간 거예요. 통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떼우니까 그 다음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본전기후 찾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보면 대학 교수들이 되게 잘 사는 것, 우리 대학 교수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대학 교수가 정말 인기가 없는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는 뇌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뇌물 받는 직업이 좋은데 뇌물을 그래도 명색이 선생이라 함부로 막 보이부는 때리고 뭐 안 줄래 막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받아내는데 교수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대 졸업하고 대학 김일성대 교수로 발령받으면 제일 직업이 하찮은 직업 받은 거 됩니다. 예. 외교부가 청소하는 게 훨씬 더 잘 받은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임명하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김일성대 교수 벗어나려면 수만 달러를 줘야 겨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문학부 교원 정도면 또 괜찮아요. 그 잘 사는 집 자식들은 수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갑자기 딱 졸업했는데 너는 동문은 이제부터 박사원 가라고 하면 박사원 대학원입니다. 2년 갔다 오면 석사는 못 받습니다만은 졸업하면 이제부터 동문은 이제 교원으로 다니라 하면 나는 이거 내 결정권 없이 그냥 대학 교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불쌍하니까 김일성대는 총각들이 너무 많았던 총각 교수들이 제가 입학했을 때 김일성대는 또 남는 게 인력이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학생들이 제가 입학했을 때 8,600명이었는데 김일성대가 교직원이 5,60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율이 그만큼 되는데 그런데 김일성대 교원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예, 안 오니까 평양에서 눈은 좀 높아가지고 김일성대 노총각 교수들이 교원이라고 합니다. 교수도 아니고 드글드글 했는데 갑자기 이거 하나 딱 차려준 거예요. 그래도 이게 돈이 좀 비쌉니다. 이게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갑자기 거지처럼 살다가 강남에 아파트 뭐 한 30억짜리 하나 떡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의 뚜쟁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 총각이 괜찮은데 아파트가 있대 해가지고 이게 4월에 분양됐는데 7월에 김일성대 노총각들 몽땅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다 분양해놓고 보니까 또 여기 사회과학부 교원들이 남쪽 가지고 저 북쪽에 해안 드는 데는 자연과학부 교원들이 다 가졌더라. 그럽니다. 왜 사회과학부 교원들이 가지나? 그나마 교원 중에서도 제자들 이렇게 인맥 다 보면 사회과학부 제자들이 잘 나가서 뭐 부탁하고 백 쓰고 뇌물 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과학부가 다 가집니다. 그만큼 이 자연계열 북한에서 정말 하찮게 취급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웃깁니다. 이거 잘 사는 집들도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20만 불, 30만 불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장군님께서 여기로 옮겨가시래 하니까 자기 살던 집이 더 비싼데 그걸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럼 자기 집 팔아 먹어야 되는데 못 팔게 합니다. 그거. 북한의 주택은 개인재산 아닙니다. 사고 팔고는 다 하는데 그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자기 소유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입사증이라고 거기서 거주권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이제 저희 가라오 할 경우에는 그건 국가에 뺏겨도 아무 항의도 할 수가 없어요. 평양에 추방 갔다 집 뺏겨도 아무 항의도 못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만 사고 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진짜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은 날벼락이죠. 그러면 이 집 내놓기 아까운데 뭐 근데 가라니까 갔죠. 가는데 또 뇌물 주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요거는 좀 팔아 줄래? 혹은 내 딸이 여기 살게 해주면 좋겠냐고 막 뇌물 쓰다가 김정은이가 당장 다시 조사해 보라고 해가지고 한 30명이 또 잡혀가지고 또 농촌에 추방 갔습니다. 해임돼가지고 농민 돼 버린 거죠. 장군님 교세에 어긋나게 사적 이해관계를 채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이 후루룩 김일성대 교수들 가면 그래도 또 본래 교수들이 살던 괜찮은 집이 한 몇백 개씩 나오죠.
요것도 보이분이 뭐니 해가지고 권력기관이 그 잽싸게 또 다 차지해서 지들이 또 차지하고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주택 건설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김정은이 무슨 돈이 있어 짓지? 아닙니다. 김정은이 가서 지으라 그러면 알아서 내부에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지어집니다. 지어지고 그렇게 판매도 다 지들끼리 다 하고 그렇게 벌어진다. 그리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평양에 또 살다 보면 또 정말 배급도 잘 주고 지방은 배급 안 줄 때 그래도 좀 줍니다. 겨우 얼마간이라도 준단 말이죠. 근데 평양에 사람 피곤한 거 있죠? 이렇게 계속 행사들 동원됩니다. 그래, 아리랑 축전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4년째 안 했는데 걸핏하면 10만 명 동원된 아리랑 체조 해서 한국에 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좀 가서 막 이러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걸 하나 만들려면 정말 10개월 전부터 훈련합니다. 10개월 동안. 우리 열병식 앞에 척척척 나가는 거 10개월 전부터 훈련합니다. 저도 뽑혀가지고 좀 훈련해 봤는데 3개월 하니까 사람이 이건 뭐 너무 힘들어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 한국 기자들은 뭐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 또는 뭐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데 그건 다 북한 모르는 헛소리고요. 저거 안 한다 해서 북한 체제가 뭐 더 위대해지는 거 있습니까? 사람 자꾸 비웃잖아요. 그 저기 들어가서 무슨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달러를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10만 명 들여가지고 저 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뒤에 가서 보면 이 당마크 이런 게 막 쑥 했다가 글씨가 슉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대학 입학하자부터 여기 동원됐네요. 석 달 훈련하는데 여름부터 무슨 노란 이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빨간 꽃다발, 흰 꽃다발 이렇게 한 3개를 목에다 걸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 김일성 광장 가면 요 타일처럼 여러 네모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숫자 있습니다. 242-52 뭐 이런 식으로 쫙 있습니다. 내한테 부여된 번호에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광장 요 주석단 요 꼭대기 요 천정에서 한 3명이 서 있어요. 그래 딱 있다가 1번 하게 들면 1번 빨간 꽃, 2번 되면 노란 꽃, 3번 같이, 4번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8개 정도의 동작을 배워줍니다. 제가 있을 땐 8개. 그럼 1번 노란 거, 빨간 거 이거를 하는데 아니 김일성대 학생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8가지 동작은 뭐 1시간이면 외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3개월 동안 반복합니다. 그 김일성 광장 대리석 바닥에 그 8월의 땡볕 속에서 이것만 아침부터 들어가서 계속 이거. 나중에 보면 그게 뭐 이렇게 글씨가 팍팍 바뀌더라고요. 제가 노란 거 1번이면 딴 사람은 빨간 게 1번이겠죠. 이렇게 팍팍 바뀝니다. 이거를 3개월 훈련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저는 그때 몰랐죠. 미쳤나. 근데 애들도 10개월 동안 훈련하게 됩니다. 이거 왜 하냐 보니까 제가 한국 와서 제가 깨달음 얻었어요. 러시아 학자가 갑자기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뭐 개가 침을 땡땡땡땡 하면 침 뚝뚝 흘리게끔 반사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훈련하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대중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동작을 했을 때 날아오는 비판 이런 거에 대해 겁을 먹게 되고 남이 앞으로 가다 하면 앞으로 가는 데서 옆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을 개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되고 말든 그냥 앞으로가 계속 이거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평양 사람들은 이제 당에서 주는 명령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체조의 본질을 명백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평양만 왜 훈련 주냐? 북한이 다 붕괴돼도 뭐 폭동이 전국에 일어나도 김정은은 평양만 지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시리아 같은 경우도 뭐 알카이다니 IS니 막 8개 세력이 일어나서 나라를 팔등분해도 다마스쿠스만 딱 지키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해가지고 나라가 황폐화되든 얼마 죽든 상관없이 자기 체제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뭐 망명한 릴규 대사도 뭐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왔다 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강제노동 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 마음 어떻게 했냐 하는데 정말 평양에 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특히 뭐 제가 예전에 쓴 칼럼 중에 08학번 여대생의 뭐 학창 시절 뭐 이런 칼럼도 하나 썼는데 08학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김정은이가 딱 올라서더니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대학 몽땅 중단해가지고 2년 동안 평양시 건설에 동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졸업해야 될 걸 지금 6년 만에 졸업했는데 또 졸업하자마자 이번 대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세요. 여자들 다 갔다 오세요 하는 바람에 또 군대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던 그 얘기가 쭉 있는데 저도 제가 입학했을 때 학제가 4년이었는데 계속 여기 불러다니고 저기 불러다니고 각종 동원과 뭐 이런 것들 다 다니다 보니까 학제가 점점 길어지던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은 평양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 돼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6년 만에 졸업 중주니까 정말 저도 진짜 그 겨우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평양이 굴러가고 있고 지금 평양시 1만 세대 공사도 진행하는데 이런 같은 각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평양이 집이 모자라서 인민들을 위해서 그 공사를 벌여놨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물론 평양에 집이 모자란 건 사실이다. 근데 언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런 거 신경이나 썼습니까? 갑자기 코로나 와중에 평양 1만 세대 공사를 왜 벌여놨냐? 평양의 인구가 250만 중에 50만 명은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 러시아 벌목 노동자들 다 평양부터 출생 보고 뽑으니까 보냈다가 오고 그다음 무역 일꾼들 다 평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는 외국을 경험해가지고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양 시내에 있는 외화벌이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가공 업체들 대북 제재 해가지고 임가공도 못하게 되고 무역도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 제가 추산입니다만은 일감이 없어진 거예요. 50만 명이. 당장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사람이 원래 가만 놔두면 또 술 먹고 체제에 대한 불만 터뜨리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군대 나가면 비 오는 날에도 삽 들고 나가서 도랑 팠다가 엎었다 다시 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뭔가 사고가 생겨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김정은이 찾은 사고는 이건 3대째 내려오면서 이런 건 잘하고 있으니까 삽질. 그래서 아까 위치도 좋지 않은 벌판에 나가서 이제부터 이 건설을 진행하시오 하게 되면 그다음 또 성마다 딱딱딱 분양이 되죠. 나가서 삽질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이 딴 생각 못 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막 삽질하다 들어오면 힘들어 해가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가면 저쪽에 무역성 아파트는 10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왜 7층밖에 뭐 하려고 하냐고 막 사람이 사상투쟁해하고 막 조이면 그 다음에 또 10층, 9층, 8층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술 마시고 풀어져가지고 이 김정은이 언제가 이런 생각을 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계속 이것들을 이제 가만 놀리면 안 되니까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뭐 시키냐? 제일 좋은 게 삽질시키는 거예요. 벌판 나가서. 그래서 지금 삽질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작년에도 뜬금없이 갑자기 한반도 운하를 하겠대요. 저건 또 온 국민을 또 삽질시키려고 하는구나. 운하 해봐야 그게 500톤급 배도 못 다닙니다. 진짜 물류에 하나도 소용없어요. 근데 왜 운하 파냐? 그 피라미드 시대처럼 또 가서 삽질시키는 딴 생각 못하게. 그게 김정은이가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래 터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봤을 때 또 본질을 보면 장성택 숙청 같은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우리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장성택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또 장성택 숙청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성택이는 제가 장성택 죽이는 거 보고 오라 저거 어린 놈 같은데 되게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한 나라의 독재자가 한 나라의 돈을 자기 손에 두지 않으면 그 독재는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의 첫 번째, 나라의 돈은 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장성택은 당시 북한 돈의 50% 이상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마식령 스키장 만들고 싶은데 하면 장성택 눈치 보면 장성택이 해보세요 하고 또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성택이 너무 이 정치의 통치술에 몰랐던 것이고 자기를 설마 죽일까 했는데 김정은이가 단호하게 죽여버리고 돈 다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형 숙청이 하나 일어나면 이 비유해서 말하면 큰 곰 하나 넘어뜨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곰 딱 넘어뜨리면 너는 웅담 가져, 너는 다리 살 가져, 넌 털 가져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때 가장 잘 됐던 게 평양시 택시권을 자기 사위한테 준 거예요. 사위가 평양시 택시 회사, 고려호텔 산하의 택시 회사를 해가지고 그걸 막 굴리기 시작했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그런데 장성택을 탁 죽이고 나서 너는 뭘 가져 막 나눠주는데
그 장성택 죽은 다음에 그 택시 사건 어디 가나 제가 보니까 이설주 집안에 가더라는 거죠. 예, 이설주네가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놈 하나 죽으면 건물 하나 날려버리면 그가 갖고 있던 이권을 또 그 다음에 뜯어먹는 거예요. 막 피라미처럼 달라붙어서 뜯어먹는데 그거는 다 김정은 패밀리 한 수중에 보통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쓰리우먼에서 김정은이가 정점에 있고 여정인이 여동생이니까 못 다치는 거고, 이설주는 와이프니까 못 다치는 거. 그럼 현송월이는 뭐냐? 그건 패밀리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현송월이는 김정은이 2004년 5년도 때 김정은의 애인이었죠. 그 김정은도 예외 없이 김정일만큼 그 역사를 말하면 정말 남봉꾼에 저런 남봉꾼이 더 있냐. 북한 여배우들은 다 건드리고 가지고 살았는데 김정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딱 들어와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왜 스위스에 보냈냐? 선진 과학기술 접하라고요?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쟤들 형제를 보낸 것은 사생아들이 아니니까 첩의 자식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학교 다닐라야 되니까 어디 갖다 놔도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긴 거죠. 스위스 갔다가 다 감춰버린 거죠. 김정남이도 감춰놓고 사생아들은 다 감춰놨어요. 감춰놨는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어려서부터 사춘기를 어머니 사랑 못 받고 자라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2004년에 유방암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막 방황하고 있던 와중에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뭐 예술단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 처음엔 그 평양 시체역단 여자 농구 선수들부터 손대기 시작해가지고 다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농구 선수 질리니까 여배우들 예술단원들 막 하다가 거기 그때 현송월이가 나이가 현송월이 76년생이고 김정은이 84년생인데 갑자기 그 연산군이 그 장록수한테 빠진 것처럼 말이죠. 그 연상에 현송월이한테 제일 꽂혀가지고 막 똑같은 심리예요. 그러다가 장성택이가 딱 보니까 야 그래도 그 김정일이가 그 지도자로 꼽는데 저거 딴따라 8살 그 위가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눈에서 치워버리고 군관하고 결혼시켰습니다. 현송월이를. 그래 결혼시키니까 김정은이는 아버지 살아있을 때인데 내 여자 떼었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뭐 그냥 꿍꿍 앓고 있다가 그 이설주도 아버지가 속에서 아버지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이설주가 있는 거. 아버지 죽은 다음에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그래 또 이것저것 다치다가 그래 이설주한테까지 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죽자마자 아버지 죽고 그리고 장성택 숙청하자마자 한 달 만에 현송월 찾아 데려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자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은 평양의 727 사단 조직지도부 뭐 쉽게 말하면 정치 장교인데 중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한테 대자를 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장 또 1, 2년 뒤에 또 중장 주고 최고 미우니까 남편이 지금 기가 죽어서 자기 저런 여자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뭐 애도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흘려간 옛 애인인데 그런데 왜 지금도 현송월이 옆에 있냐? 그거는 쉽게 말하면 채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꼭 잘 나간 놈들은 술 마시고 연애하게 되면 여자들로 놀게 되는데 여자들을 조달해오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일 시절에는 북한 말하자면 예술영화 촬영소 소장 백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67년부터 2004년 죽을 때까지 소장했습니다. 북한에 자기 그 한거마을 자리에 34년 동안 있는 사람이 아무튼 거의 뭐 4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있었냐? 의문이죠. 와이프는 영국협회 뭐 회장이고 그 사람이 이게 조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조달해주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지금 오늘날에 와서 현송월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총책임자가 현송월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 맨날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가다가 어떤 때가 예술인 딱 보다가 악수하고 쓱 지나가다 한번 이렇게 더 보잖아요. 쓱 가잖아요. 그러면 현송월이가 저 여자를 마음에 드는구나 해가지고 저에게 모욕죄기 시켜서 딱 이렇게 대기시켜주는. 근데 그거를 아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송월이 내 마음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송월이 죽이면 누가 그거 대신하겠습니까? 야, 왜 저거 안 데려와?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런 역할을 채용사 역할부터 시작 연애를 오렌지 하고 그거를 알아서 딱 맞춰주는 게 현송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체내깔입니다. 나의 향락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현송월이도 신기에 있다. 물론 옛 애인이다. 그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현송월이 옆에서 아직도 알짱대면서 붙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10분 다 된 것 같은데 정말 더하면 평양 가서 쫙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강남 어제도 제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와서 밥 먹었는데 정말 요즘 그 젊은 여성들은 참 예쁜 여성들이 많고 또 예쁘면 내가 배우 하겠다 아이돌 하겠다 우리 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평양 가서 예쁜 여성들은 어디가 찾아야 되냐? 주유소 가서 찾아야 됩니다. 주유소. 배우 안 합니다. 예, 배우 안 해요. 배우 하려면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돈 없어 영화를 못 찍어요. 예, 영화 촬영소에서. 평양에 배우들이 지금 영화가 거의 안 나오는데 어쩌다 나오면 저기 주연배우 할 감인가 하고 보게 되면 아니래요. 그래 뭐 어떻게 주연배우 됐지? 어떻게 전이 나왔지? 여자 집이 엄청 부자인데 여자를 자기 딸을 키워가지고 시집 잘 보내려고 하니까. 근데 역사 드라마는 그래도 옷이 한 열 몇 벌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똑같은 옷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뒤따라다니는 이게 뭐 포졸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수부터 이제 다 분장이 들어가는데 영화 촬영소에 돈이 없어 그걸 해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냥 돈인 집에서 영화 찍는 거예요. 북한 영화 찍다가 어떤데 그 또 이게 뭐 양반이 앉아가지고 닭다리 뜯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대줘야 돼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쫙 찍다가 다시 하면 닭다리 다시 뜯어와야 되잖아요. 또 잡아야 된다고. 3번 하면 쌈 붙습니다. 우리는 저거 한 5마리를 다시 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돈 대준 놈이 이씨 뭐 해가지고 와서 너 닭을 몇 마리 잡게 하냐 해서 쌈 붙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인기 없습니다. 아이돌 없잖아요. 인기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냐? 이 주유소 같은 데가 여기가 시장 경제 되다 보니까 이 평양 시내도 주유소가 생겼는데 운전사들은 100% 남자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예, 남자들만 운전면허권 줘요. 그리고 또 가면 그래도 예쁜 여성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기름만 줘주는 게 아닙니다.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별거 다 팔아요. 여기가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기 저 미모에 그 누가 있다 그러면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사장들은 이 뽑을 때 제일 예쁜 여성들을 뽑기 위한 경쟁. 그래서 월급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받으니까 젊은 여성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그다음 경쟁 붙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준다, 어찐다, 저찐다 해가지고 인기 좋으면 술집 마담처럼 여기서 얼굴 마담 제일 멋있는 여자를 세우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가면 주유소, 북한 해식당 가면 뭐 여성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2등급. 예. 여기도 뽑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해외 나갑니다. 해외 나가면 딱 갇혀서 그 귤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서 돈 훨씬 더 잘 법니다. 뭐 그런 여담이지만 그래 평양 가실 혹시 못 가겠지만 가시면 주유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뭐 이 정도로 그냥 북한 얘기를 하고 이 시간 다 지나가지고 그 제가 뭐 여기 두루두루 쓴 책들이 있는데 회장님이 한 권 가지고 이 책 가지고 있는데 평양에 대한 얘기는 여기가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선물 썼지만 쓴 책입니다.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가 주제를 다 줬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가지고 종합해서 낸 책입니다. 그 외에도 뭐 두루두루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시간상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